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중국은 지난 23일, 24일 양일에 거쳐서요. 매일 10대 이상의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를 대만 인근 식별구역에 들여보냈습니다. 당시 미국 루즈벨트호 항공전단도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죠.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미중 양국이 서로를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으르렁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나발리를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시위대 수만 명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고 러시아 경찰에 붙잡힌 시위대만 3,50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규탄하자 이에 맞선 크렘린궁은 미국이 시위를 부추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외교적 마찰의 시작입니다. 보통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일종의 허니문 기간을 갖는 법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종의 상도도 예의도 확실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역사와 무질서, 막무가내와 예의 없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첫 곡 어떻게 들으셨나요? 케니 로긴스의 데인저 존입니다. 위험한 구역 이 정도 되는 건가요? 탐 크루즈가 생각나는 곡이었죠. 탑건 속편이 올해 개봉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들이 줄줄이 연기돼서 언제나 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억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5326번님 오늘도 열심히 출근 도장을 찍어봅니다. 명랑시사 기다렸어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소소한 이야기라도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또 뭐 궁금한 점 있어도 항상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로우킥에서는 성추행으로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관련해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고요. 대전 종교교육시설 집단 감염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고란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가 문제 코너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저 지구 환경 문제까지 두루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월요일 로우킥을 책임지시는 두 분 나와주셨어요.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옆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본격적인 이슈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가장 뜨거운 건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청문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선서 1월 25일 공직후보자 박범계 1년만 사실을 더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자신이 맞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냉혈함. 제 안에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5명의 사시 존치생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둘째 아이 아침 등굣길에도 피켓팅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님이 총선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요.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3살 아들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에서 아이를 돌본 것이죠? 제 아들은 졸업을 불과 4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범계 후보자도 이 상황에 뛰어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인 건 인정하시죠? 질문하시죠. 예. 이러한 폭력 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저 일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재판으로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청문회 시작부터 어제 이 국민의힘 의원 장애 청문회 그리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아주 거셌습니다. 뭐 청문회 때 항상 뭐 자료, 뭐 증인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일이야 굉장히 많은 일이지만 흔한 일이지만 장외 청문회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어요. 김환 기자. 어떻게 된 건가요? 장애 청문회는 어떻게 왜 연 건가요? 네, 국민의힘이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를 별렀죠. 많이 네네. 별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요청했던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인사청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불러서 어저께 이제 하루 전에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전에 장외에서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네. 그 국민 인사청문회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김소연 전 대전시 시의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뭐 그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음성으로 들으셨지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을 폭행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네. 고발했던 당사자들 뭐 이렇게들이 모여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였어요, 평론가님?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처음부터 어떠한 반발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을 거고 네네. 다만 이제 재판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소연 전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측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했었고 네. 그 당협위원장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질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준비생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아니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가 있었을 텐데 방금 저희가 끝나기 직전까지 얘기를 들었지만 네. 나는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이드라인처럼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후보자가. 실질적인 지휘 권한이 있을 수 있고 네. 눈치를 볼 수 있는 눈치를 또 줄 수 있는 지위가 돼버렸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도 뭐 본인 스스로 만약 정말 억울하다면 억울하다 한들 그걸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드러났다기보다 기존에 계속 문제했던 것들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주로 또 어떤 쟁점들이 있었을까요? 뭐 야당에서는 까도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양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문회에서 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겠느냐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들만 보면 앞서 이제 다 제기됐던 의혹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해충돌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관여했던 법무법인의 네. 그 매출이 늘어난 것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 어떤 박범계 의원과 이해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당사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야가 뭐 서로가 맞고발전을 진행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이른바 이제 폭력 사태의 한 축 당사자인데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게 이제 적절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고시원 뭐 네네. 폭행 문제 그리고 그 자녀가 세대주가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싱크도 들으셨지만 박범계 의원 측은 이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잠깐 그랬던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강남에 아이를 남겨놓고 이제 보다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데 남겨놓고 대전에 내려가서 출마를 했던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새로운 게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박범계 의원이 청문회에서 다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의혹에 대한 어떤 설명을 안 해왔는데 이 부분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주요하게 격돌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때 약 네. 1년이 채 되지 않는 그 기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역구 의원이 이제 출마를 선언했을 때 부인이 있는데 같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 사실은 솔직히 그 지역에 소문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부분은 이 지역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네. 바로 나거든요. 네. 저도 출마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없는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움이 없고 그렇죠. 아직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네. 부인이 있었는데 네. 자녀를 위해서 서울에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한 번만 지역구로 해보면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나. 네. 법적 기록은 당시 세대주가 맞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라고 했으면 또는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절히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혹은 마침 그 문제 제기한 분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신경전이 또 잠시 벌어졌습니다. 좀 험악했고.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정작 화제가 된 또 발언이 있었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신동근 의원 발언 어떤 거죠? 그러니까 고시득 폭행 의혹 관련돼서 이제 박범계 후보자를 비호하면서 네. 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린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비유 자체도 굉장히 고약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어디다 놓고 있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도 아닌데 뭐 폭행 사건이 있으면 괜찮은 거고,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뭐 비유 자체가 적절치 않았고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괜히 이제 도와주려고 하다가 후보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말도 맞지 않는 것이 네. 사회적 약자로 보면 사회적 약자는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명제 자체도 틀렸기 때문에 사실 네. 이 부분 굉장히 실언이죠. 그렇다면 지금 뭐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은 뭐 늘 그렇지만 부적격 판단을 이미 내린 것 같아요. 장외 청문회를 이미 열면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 와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적이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야당 동의 없는 장관이 되는 걸까요? 형식적으로는 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청문 보고서. 네, 네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사청문회 자리는 무슨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 검증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항상 이제 여도 야도 청문회 시작 전에 어느 정도 다 기조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기조에 끼어 맞춰서 이제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광경이 되풀이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야당은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는 그냥 임명을 한다. 이게 이제 간다. 기조가 돼버렸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동의를 해줄 생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정치의 수준을 인사청문회 때마다 좀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확인하게 씁쓸한 대목입니다. 6115번님이 문자 주셨네요. 궁금한데요.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사법시험 존치가 아니라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고시생 모임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의견도 굉장히 저희들 좋아합니다.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명랑 시사를 함께 하시면서 TBS TV에서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충격파가 될 것 같습니다만 대전이에요. 종교단체 소속 비인가 시설이라고 합니다. IEM 국제학교.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숙사 방 한 개에, 그러니까 방 하나에 최다 20명까지 생활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시설이고요. 4개 건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시설, 기숙사, 뭐 예배당 등이 있는데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IM 국제학교고 네. 사실은 전국의 TCS 국제학교 등 포함해서 유관기관이 30곳이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8시 발표 기준으로 5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요. 네. 총 132명이 확진이 됐고 네. 학생이 120명 있었는데요. 이 120명 중에 112명이 확진됐고 8명만 음성입니다. 학생 감염률이 무려 93.3%에 달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네네. 전형적인 3밀 환경 말씀하셨다시피 밀접 밀폐라는 공간이고 식당이 있는데 좌석별 칸막이도 없었고 샤워 시설 화장실 무조건 공동으로 사용했고요. 네. 문제는 지난 12일에 첫 번째 증상자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셧다운을 하지 않고 이게 가장 문제예요. 네.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몇몇 학생들이 뭐 순천이라든지 포항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추가로 확진된 부분이 거기서 또 터진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인가 교육시설이라 학교나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제를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공간이었군요. 3155번님이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이 상황이라니 유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 밀폐, 밀접 정말 악조건 속에서 집단 생활을 했고 결국은 132명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 대전시 정혜교 보건복지국장 연결해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혜규입니다. 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 IEM이라는 국제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 본부로 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칭은 이제 국제학교라고 써가지고 남들이 이제 일반 국제학교 약간 다르게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입니다.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기숙생활을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 수능이나 유학 준비 네.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어쨌든 비인가 시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적으로 말 그대로 비인가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어떤 관리 감독하는 그 대상 자체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요 시설이 종교 시설이냐 아니면은 학교 시설이냐라는 그런 쟁점이 있었고요. 네. 우리 시에서는 요 시설을 처음부터 이제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종교 시설로 보고 우리가 그냥 방역 수치, 대면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점검을 해왔던 거고요. 네네.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기숙을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는 첫 증상자가 발생한 게 지난 12일인데요. 그 이후 검사도 없었고 결국은 이제 다른 학생들과 같이 수업 듣고 화장실 가고 샤워장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확진자가 불어난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발생한 걸 인지하셨고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어제 오전에 전남 순천에서 이제 하나의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거기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학생이 좀 말씀하라는 그런 그 국제학교의 학생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학생과 밀접한 접촉자 7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6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살피고 여러 가지 봤을 적에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의미가 없더라. 서로 이렇게 많은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전체 거기에 등록된 학생하고 교직원 가족들에서 158명입니다. 네네. 158명이 있었는데 어제 거기 있던 분들이 146명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제 밤에 저희가 146명을 전부 검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거 포함해서 125명이 이제 확진이 된 사람입니다. 네.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네요. 거의 다. 네. 그 12일 날 증상 발현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 네. 또 16일에 단 2명 정도가 증상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게 증상이 되면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제 코로나부터 떠올려서 먼저 검사를 시키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23일까지 그런 조치가 없이 이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비인가 시설이지만 어쨌든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계속 인지를 시키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20명씩 한 방을 썼고 그러니까 방역 수칙이라는 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여기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조사의 한계도 있었지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의 수칙을 적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종교 시설에 대한 수칙을 적용할 것인가, 네네. 아니면 일반 학교나 학원 같은 수칙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쪽에서 이번 달 초에도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못하게 막고 또 그 전에도 주의를 몇 번 줬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146명 전부를 어젯밤에 조사했고 현재까지 132명이나 확진이 됐고요. 지금 문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파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이 연락 받으신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2명이 전남 순천, 또 한 명은 경북 포항 집에 갔다가 확진 판정 받아서 연락을 받으셨으니까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어제 나왔던 포항과 순천, 오늘 또 나왔던 다른 지역에도 3명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네. 이 학생들은 23일 날 집으로 가서 이제 검사를 받은 케이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선교회에서 아까 서두에도 이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각 네. 지역에.
운영하고 있어 서로 연계되지 않았나 자체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같이 모여서 헤어지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어제 밤에 각 지역에 있는 그 시설의 대표들에 대한 명단을 파악을 해서 중대본을 통해서 오늘 또 자치단체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선제적으로 그러한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금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전파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현재 진술에 따르면은 그 안에서만 기숙을 했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열방센터가 대부분 이제 상당 부분이 검사조차 안 받고 뭐 핸드폰도 꺼놓고 이렇게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생했었죠.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편인가요? 그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열방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GPS를 추적을 해서 이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적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쪽은 전국에서 모여서 다시 흩어지는 그런 프로세스였었는데 이쪽 쪽은 같이 이제 기숙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교류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저희가 한 새벽 3시까지 오늘이죠. 그 대표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방역에 필요한 거 그리고 검사하는 거 음성 판정제에 대한 격리 조치 이런 것들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했는데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상황 진전되는 거 봐서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정혜교 보건복지국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예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시설은 아니고 또 학교 학원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비인가 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방역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사실 정부가 지침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고통 분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 어떠한 곳도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야만이 따르는 사람들 간에 이제 괴리가 생기지 않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인가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못 내렸고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고 했을 경우에 자영업자들은 흔히 말하는 불복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인가였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앞으로 이걸 대할 것인가. 그럼 전국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당분간 방역 지침을 따라달라고 빠르게 공문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후속 조치를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단 감염이 워낙 이제 종교시설 위주로 많이 부각됐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이제 공간들도 있는데 지금 링링처럼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보내주신 것처럼 이 방역 수칙 안 지킨 선교회 때문에 소상공인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결국은 우리를 포함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지키고 있고 또 누군가는 아예 안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 피해는 지킨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지금 불합리한 상황. 1000명대에서 뭐 300명대, 400명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노력을 했던 건 전체 국민들이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의 희생이 위해서 이 성과를 낳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폐쇄적이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빵 터져버리면 점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지역사회라든지 실제 이제 희생과 노력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로 이어지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유행이 계속되는 동안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일반 교회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런 지금 이제 비인가 시설까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니터링이 안 됐던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식이 아니라 거기다 좀 선제적인 대응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인가 시설은 뭔가 이 안에 레이더 안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정의당 김종철 이젠 전 대표네요. 이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되고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의당 기자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입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장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에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저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한 기자, 예. 이 사건 발생하자 바로 김 대표에 대해서 직위 해제 결정을 한 거죠, 정의당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오전에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렇죠. 정의당에 네. 따르면 지난 15일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 대표가 같은 당 장혜원 의원과 식사를 한 뒤에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피해자인 장 의원은 18일 날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에 이 사실을 알렸고 관련 내용을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한 뒤에 오늘 이제 대표단에 의해서 첫 보고를 했는데요. 보고 이후에 이제 김 대표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이 됐고요. 김 대표를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규위원회에 제소하고 당규에 따라서 직위 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역시 가해 사실을 곧 인정을 했고요. 네. 사과하면서 스스로 사퇴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이라든지 당에서 따르는 어떤 징계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도 SNS에 그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네. 네, 일단 장혜영 의원 스스로가 굉장히 가장 가슴 아팠을 것이고 그렇죠. 또 반대로 또 용기를 많이 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 SNS에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반대로 가해자다움도 없다. 그 어떤 남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아끼고 공개 지지를 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이겠지만 일단은 정의당이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공개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당도 아니고 또 특히 이제 네. 정의당, 진보당, 진보 가치를 계속해서 내세웠던 그런 당에서 대표가 네. 현직 의원을 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단어를 끊는 네. 이유가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이 창당 9년 만에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네, 일단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내부에서도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해체론 결국에는 이제 재창당의 길을 갈 것인데 그러면 재창당의 길을 누가 또 다시 이끌 것이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 가져왔었던 정의당에 놓치지 말아야 할 흔히 말하는 철학적 가치들 이런 것들을 논의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당대표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인 호흡으로 정의당은 그런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종철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진보 정치 2세대로 이제 네. 주목됐었고 항상 이제 정의당 하면은 심상정 의원 항상 떠오르다가 뭔가 네. 세대 교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새로 대표를 뽑은 지가 이제 한 3달 정도? 네.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뭐 당도 당이지만 본인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힌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네, 사실 이제 정의당 당대표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네네네. 첫 선거가 20%대로 4명의 후보가 동시에 나눠 가져갔거든요. 그만큼 그 당대표에 대한 열기도 뜨거웠고 고루고루 지지를 받았었던 굉장히 특이한 선거였는데 그 선거를 뚫고 당선된 사람이 김종철 전 대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가지는 치명상은 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아마 정치적 재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부분은 큰 사안이고 현역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도덕적 파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진보 진영이 또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내에서 이렇게 이것을 드러내놓고. 공격이라든지 네네.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배복주 위원장이 나와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가해자도 깔끔하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길 네. 그리고 직위해제시킬 수 있는 정당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쇄신과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철 전 대표가 확실하게 자기가 가해자라고 스스로를 확실하게 이제 밝힌 그 부분은 이 불행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오창수 평론가가 얘기를 하신 것처럼 여야가 정의당에 대해서 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등 야당은 그래도 비교적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여당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무관용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반면 이제 야권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렇죠. 네. 대응 방식이 민주당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창석 평론가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왜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 혹은 민주정당에서 더 이 미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 성추행 사건이 더 많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피해자가 용기 있게 나서려면 내가 이 문제를 고백했을 때 조직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조직 내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당 사태에서 보듯이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확인이 되고 조사를 통해서 당대표 직위해제한다. 네. 조직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어야 이제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야권이 평가를 이제 어쨌든 경쟁 중인 민주당에 비해서는 정의당이 훨씬 낫다라고 평가를 내린 부분이고요. 여당은 뭐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그 일 때문에 벌어진 거지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정치인들의 태도라든지 혹은 사건 발생 이후의 발언들이 또 다른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났었고 이제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다른 재판에서도 좀 지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후에 대응했던 것보다는 지금 정의당의 어떤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면서 현직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가 좀 그나마 좀 진일보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7021번님 처벌해야죠 법으로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라엘님은 매번 논란이 끊이지 않네요. 대표라면 행동을 똑바로 해야죠. 이렇게 또 문자를 함께 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기는 참 얄궂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의 또 뭐 이 영향 어떻게 미칠까, 어떤 큰 영향을 미칠까 등등을 또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종철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도전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잠깐 올라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지금 현재 출마 선언을 한 권수정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다 보니까 사퇴를 하지 않고서도 후보로서 나설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마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조금 더 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의당에서는 사실은 그전에 논평을 통해서도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인해서 이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격이 없다. 성범죄, 성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유고를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성범죄에 대해서 또 언급하기엔 좀 약간의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와 가해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래도 출마는 그래도 정당으로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갈 것이다. 네. 뭐 김한 기자도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환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선거를 왜 하느냐에 대한 어떤 의미, 이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몇 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단일 아니야 후보가 누구냐 이 논의를 하면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후보를 내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거 기간 내내 이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민주당이 무관용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좀 읽혔는데 결국 이제 여권도 야권도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지금 이제 박빙의 선거로 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서 표 계산이 치열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로우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이승원의 세계는 시간입니다. 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브라질 소식을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브라질이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브라질 내에서 가장 가난한 아마존 지역의 상황이 지금 대양적 수준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해서요. 사실 지난주부터는 거의 의료용 산소마저 지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그냥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이 보건소장 인터뷰를 봤는데 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밀려오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이 산소가 바닥날까봐 아예 민간 병원은 환자를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거부가 되어서 입원이 안 되는 환자들한테 산소통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품이 돼버렸는데요. 네네. 이 산소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 다시 산소를 또 채우기 위해서 온 가족이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산소 충전소에는요, 이 항상 긴 줄이 정말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병원에서는요, 환자 가족한테 산소를 구해오라고 요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정확한 사망자 수는 공개가 되지는 않지만 최소 수백 명은 산소 치료를 받지 못해 지금 사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산소라는 게 또 물도 아니고요.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충정소에서 긴 줄이 있을 정도면은 이거는 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브라질에서는 이 산소 기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브라질 인플루언서나 뭐 셀럽들이 그 개인 전용기를 띄워서요. 지금 아마존 지역에 산소를 보내는 그런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거는 지금 브라질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인데요.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산소통이 가득 실린 트럭을 지금 이 재난 지역에 보낸 것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때는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난해 9월쯤에요. 이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코로나19 집단 면역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 논문을 보면요, 연구진이 이 아마존에 있는 마나우스 인구 200만 명 중에 약 80%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유행이 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집단 면역이란 말을 넣은 게 실수라고 이 논문을 쓴 교수도 인정을 했습니다. 완전 잘못된 보고였군요. 네. 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아마존 지역에도 퍼지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입국자들을 아예 막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활동들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본인은 수용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뭐 남미의 트럼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을 지라라면서 퇴진하라는 촉구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작년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 좌파가 아닌 우파 진영에서도 퇴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코로나 대응도 그렇지만 지금 백신 확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브라질은 600만 도즈를 확보를 했지만 지금 이 아마존 지역에 할당된 것은 뭐 7만 도즈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이 브라질 국민들도 그 백신 확보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금까지 해온 어떤 행태들을 보면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지지율은 어떤가요? 네, 지지율이 지금 부정적인 게 40%, 긍정적인 게 31%인데요. 이 지난달 초 조사와 비교하면 지금 긍정적 평가가 37%였기 때문에 6%포인트 내려갔고요. 부정적 평가는 대신 8%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42%, 반대는 53%로 나와서 아직은 반대 의견이 좀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지금 하원 의장이 이 하원에 접수된 탄핵 요구서 62건 가운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5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후임하게 넘기겠다라고 해서 이 탄핵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인터뷰 예정되어 있고요. 경제 그리고 환경까지 짚어보는 다양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389번님, 정의당은 그래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조금은 다르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4884번님, 공인이고 정치인인 만큼 더욱 조심했어야죠. 이렇게 질타하는 문자도 함께 주셨습니다. 1415번님, 정치권 인사들의 성추행 혹은 성폭행 기사가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만 같네요. 이거 정말 슬픈 소식인데 익숙해진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심지어 잘 기사화되지 않는 사건도 있죠. 이런 문자 주셨고, 소울트래커님, 하루의 소식을 명랑시사로 합니다. 이렇게 또 반가운 문자 함께 주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TBS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들어와서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TBS 정보센터 김미정 리포터.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봅니다. 명랑 인터뷰 여의도 편, 여의도 야당 편이 되겠군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가 정의당 관련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계신데 예.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김종철 대표가 제가 안 지 꽤 오래된 분이고, 네. 우리 진보 그 진영의 제2세대 정치인이라고 일컬어지면서, 네. 이번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 진보 2.0, 진보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는 진보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기대주, 우량주 이렇게 많은 기대를 받았던 분이었는데 네.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실망도 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네, 이 정의당의 이제 대처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보다 건강하다, 뭐 오신환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이런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이제 정의당의 대처, 이 이제 과정, 사건 발생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측면에서는 김종철 대표 본인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기존의 야권이나 진보 진영에서 봐왔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그나마 국민들의 실망이나 충격을 조금 그래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이 정확하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 있고 또 뭐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2차 가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정의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배복주 부대표가 발표하면서 막 그냥 참담한 심경을 이제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김종철 대표 본인이 이제 고해성사하듯이 이렇게 발표한 그 사과문에는 보면은 또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일반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가해자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으니까요. 김종철 전 대표는. 네. 의원님 이건 이제 뭐 어떤 당이냐 일단은 떠나서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여야 할 거 없이 정치권에서 이런 성 관련 비위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문자 주신 분은 이제는 이런 뉴스에 익숙해진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굉장히 좀 참담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사건들이?
일단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위력에 의한 네. 윗사람이 힘으로 아랫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힌 그런 사안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제 피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또 가해자는 또 원외지만은 당의 대표고 이런 어떻게 보면 동료 정치인들 이렇게 당사자가 된 케이스인데 보통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위력에 의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위력에 의한 그런 범죄는 뭐 사회 여러 곳에서 있지만은 힘이 센 사람이 있는 데일수록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 권력이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위험도도 그만큼 높은 영역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구체적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그 문제된 사람들의 성윤리, 성의식 또 이런 것들이 뭐 어린 때 형성이 됐든 또 뭐 사회생활 하면서 잘못된 성문화를 접했던 간에 그게 잘못 왜곡된 성의식, 성윤리, 성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그걸 공인이 돼 가지고 권력 있는 자리에 가서도 그 과정에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면서 자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예상대로 뭐 청문회 항상 여야 기싸움 팽팽하고 뭐 초반에는 항상 이제 자료 싸움, 증인 싸움 때문에 한두 시간 정회되고 뭐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번에 만약에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은 물론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야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은 적격으로 평가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보고서 채택이 안 되거나 또는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에 의해서 27번째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청문회가 무력화돼 가지고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적어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위 말하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을 임명할 건데 뭐 이게 국회나 또 정당이나 일반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청문회가 무기력했던 그런 속된 말로 사종 세트가 다 이게 나타났던 그런 청문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는 자료 제출, 좀 전에 말씀하신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부실 자료를 내놓거나 또 여당 지도부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청문 검증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안 받아주거나 그리고 위원장은 또 후보나 여당 의원들에게 약간 편향된 그런 이제 상임위 청문회 운영을 하거나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그 후보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야당 의원들의 검증 작업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게 그동안의 청문회를 무력화한 4가지 중요한 폐해였는데 이번에 쭉 지켜보면 그 4개가 다 같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거 보면서 또 다시 청문회 무용론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미리 어제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이제 셀프 청문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아시겠지만 이건 인신 공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매우 부적절하다.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야당에서 여당을 공격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건 아닐까요? 여야 공수는 이제 항상 바뀌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청문회 하려면은 청문회 준비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런데 이걸 청문대로 하고 또 국민 참여 청문회도 같이 해야 되면 그만큼 부담스럽고 좀 피곤하고 지친 일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도록 여당이 만드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인 참고인 한 명도 채택 안 해주고 정인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후보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해버리고 또 후보자 측에서는 그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대로 또 충실하게 제출 안 하고 그런 맹탕 청문회를 하느니 그래도 필요한 정인 참고인들을 불러가지고 국민들이 보는 데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측면. 불가피했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네. 불가피한 측면. 여당이 그렇게 만든 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정인 참고인 받아주고 자료 제출 제대로 했으면은 굳이 우리가 뭐 힘들어가면서 그런 일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거 이제 여당일 때요. 그때 이제 이름은 예. 좀 달랐지만 예.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비판받았죠. 그런데 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2배 따블입니다. 민주당이 야당 때 우리를 공격했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후보를 비호하고 야당 후보, 야당 의원들의 이 검증 작업을 오늘도 보면은 여당 의원들이 신상 발언 신청해놓고 신상 발언이란 거는 자기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신상 발언 신청해놓고 야당 의원들 방금 야당 의원 질의한 걸 공격을 해요. 그건 비겁한 일이죠. 그걸 또 저 위원장이 또 받아줘요. 여당 출신 상임위원장이 또 받아줘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청문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듣기로 예. 하고요. 또 다른 이슈인데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유시민 이사장이 이 과거에 이제 의혹 제기를 했던 검찰 계좌 추적 의혹 여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이사장이 들으시면은 좀 섭섭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딱 제가 들었을 때 받은 느낌이 네. 이 사건 심상치 않구나, 심각하구나. 심각하구나.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돼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유 이사장이 그걸 자백한 셈이거든요. 허위사실 유포한 게 맞다고 자백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은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제대로 기소되고 제대로 판결, 재판을 받게 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건데, 보통 이거는 부인하고 끝까지 버텨보고 이러는데, 본인이 아예 그냥 검찰에 가서 자백하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자백을 해버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백해서 조금이라도 형을 좀,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있는 그대로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으면 중형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의원님 조금 야박한 평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예. 사람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잘못 인지했을 수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은 시인을 했고 또 사과까지 했으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때 판사가 물론 이제 기소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건데 가정하는 건데 판사가 나중에 형량을 정할 때 그런 거 참작하죠. 예. 근데 그거를 이게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문제 제기를 한 지 제 기억에는 1년이 넘었는데 그때 바로 검찰이나 또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일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는데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거를 인정하고 사과한 거는 그나마 조금 나중에 그러니까 진정성은 의심이 된다 여전히. 그렇게 보시는군요. 재판할 때 좀 참작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하나 이거 좀 질문 드릴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옛날 사람들만 주목한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이 찜해놓은 새로운 다른 인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왔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본인도 새로운 인물을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죠. 네, 그랬었죠. 이번에 네. 서울시장 후보는 삼성 출신의 이승현 협회장 같은 고문인지 협회장도 맡고 계신 그런 분도 네. 이제 발굴을 하시고 그 전에 또 이재용 대표도 아마 따로 만나셨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노력을 많이 해오신 게 인물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새로운 인물을 보기를 원하고. 네, 네.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오늘까지도 보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새로운 인물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게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이번에 처음 출마하는 거지만은 네. 박영선 의원도 11년 전에 이미 그렇죠. 한번 출마하셨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우리 당의 기존 인물들에다가 새로운 인물들이 또 이제 참여를 하시니까 활력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조원 후보 경선 이벤트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 네. 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이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네. 네, 주식 뭐 얼마나 올랐나 이제 늦게 확인하는 겁니까? 댓글 체크하고 있습니다. 댓글 체크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소식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 오셨어요. 다 네. 하나같이 굉장히 좀 재밌는 이슈들인데 어떤 건 재밌고 어떤 거는 좀 씁쓸하고 네.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일단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문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원이 넘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진짜 네. 많이 올랐네요. 네. 제가 TMT라서 좀 말이 많을 테니까 네. 우리 앵커님께서 잘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저한테 맡기세요. 뒷목 잡는 뉴스죠. 네네. 어떻게 절반 이상이 9억 원이 넘냐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이 부동산 114가 가장 많은 데이터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과거로 보자면 이게 네이버랑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철수하고 부동산 114가 그걸 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격대별 서울 아파트 가구수 분포 현황이라는 걸 이제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22일이죠. 기준으로 9억 초과 가구가 66만 4,698가구, 9억 이하 가구가 60만 9,788가구. 숫자가 잘 안 오니까 비중으로 볼게요. 네네. 9억 이하가 47.8, 네. 9억 초과가 52.2. 그러니까 절반이 넘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9억 초과 아파트가 더 많아진 것은 너무 당연하게도 부동산 114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너무 당연하죠. 네. 네. 2017년 5월로 보자면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한 때잖아요. 그 당시로 보자면 9억 초과 아파트가 22만 9,578가구예요. 그러니까 네. 23만 가구가 안 됐었고 비중으로 보자면 18.3%였거든요. 네. 10가구 중에 2가구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52.2%가 된 거예요. 너무 심하네요. 이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네. 그래서 지역별로 또 편차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약간 구간별로 보자, 가격별로 지역별로 보자라고 네. 봤더니 3년 7개월 동안 이제 구간별로 봤을 때 가격 구간별로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찾기가 네. 힘들 정도가 된 거예요. 네. 이게 2017년 5월에는 62.7%가 6억 원 이하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19.3%예요. 54만 가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6억 초과, 9억 초과, 15억 초과는 모두 다 증가했는데 특히 15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네. 옛날 기준으로 보자면 우와 진짜 비싸다. 네. 정말 보기 드물다라고 네. 했던 아파트였는데 어쩌다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으로 보자면 21.7%나 15억 초과 아파트입니다. 15억 초과. 네. 이걸 또 이제 자치구별로 보자면 네.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5월에는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제가 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네. 7개 자치구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9억 초과 아파트가 없는 자치구가 제로입니다. 제로. 게다가 이게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을 보자면 네. 강남, 서초, 용산 있잖아요.
여기는 90%가 넘습니다. 90%가 넘는다. 네네네. 그냥 여기 있는 아파트는 대충 감은 잡고 있었는데 웬만하면 그냥 9억 원 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퇴근길에 뒷목 잡는 뉴스를 저희가 전달드려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부동산 114 분석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환기를 시켜드려야죠. 9억 원 이상이면 이 고가 항상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 보면은 뭐 9억 원 이상 이하 이렇게 기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라는 건데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절반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인데 어쨌든 뭐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사실 먼저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기준에 맞춘 이 9억 원, 15억 원, 보통 6억, 9억, 10억 여기를 그렇죠.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뭐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껑충껑충 뜁니다. 이게 맞느냐인 거예요. 이 과거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현재의 과세 체계로 보자면요, 6억 원은 중저가 주택, 9억 원 이상은 이제 고가 주택. 15억 원 이상은 초고가 주택이에요. 고가 주택 9억 원 기준이 2008년에 생겼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데 이 과연 절반 넘는 서울 아파트, 뭐 서울이긴 하지만 절반이 넘는데 이걸 고가 주택으로 봐야 된다? 좀 약간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고가는 맞죠. 네, 맞아요. 넘었으니까. 근데 이게 비싼 거죠, 엄청나게. 맞아요. 이게 그냥 절반이 넘게 됐으니까 상대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9억 원의 기준이 뭐냐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취득세도 3.3%로 9억 원 이하 주택보다 1.1%포인트 더 냅니다. 게다가 이제 그 규제 지역, 서울이 다 해당되겠죠. 담보 인정 비율, LTV가요. 9억 원 초과되면 20%로 줄어들고요. 15억 원이 넘어서면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6억 원에서 2008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끌어올렸어요. 이거를. 12년 전에. 근데 이게 13년째 그냥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재고할 때가 됐다. 현실화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도 그렇고 이제 주택 주담보대출 어느 정도 비율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모든 전반에 대해서. 근데 이걸 또 보자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를 하고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기를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세금을 많이 때려야지 그러면 투기 세력이 사라져서 가격이 안정화될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 계시죠.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정작 세금 낼 사람들은 뭐 내가 올린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또 뭐 억울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정반대 입장 아주 팽팽하죠. 이런 맞습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지환 킴님이 저게 정상가가 아니잖아요. 아마 9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살 수 있냐고요. 이분은 문장을 차마 완성하지도 못하시고 힘이 들으셨는지 점점점으로. 지환 킴님. 그리고 에릭님 문자 자주 주시는 분인데 9억짜리 집이 거래가 되나요? 이런 문자도 주셨고 작은 나무 1님은 왜 기준이 9억이냐 또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당시 뭐 평균치가 있었겠죠. 2008년 당시에. 그런데 이제 보통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거품 한번 또 꺼지겠지. 언젠가 내려오겠지. 이러면서 안 살 것 같은데도 정작 보면은 올해는 꼭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다며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그냥 모든 자산 가격이 그렇지만 많이 올랐다 싶으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가격이 다시 떨어지거든요. 보통 경제적인 그 패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을 포함해가지고 부동산은 늘 그래왔고 자산 가격 버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과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를까 지금 사는 게 맞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매수 대기자들의 심리는 사야 된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요.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전주보다 1.9% 올랐어요. 117.2 이게 201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습니다. 전국 아파트로 봐도 114.7이에요. 그럼 매매 수급 지수가 뭐냐라고 보면 그 회원 중개업소, 이 부동산 사무소죠. 여기 설문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을 해서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했습니다. 그래서 중립이면 100이에요. 100보다 낮으면 공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매물이 넘쳐나니까 좀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전국 아파트 보니까 114가 넘더라. 수도권만 보면 117.2. 사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수도권 가운데서도 경기와 인천이 경기 같은 경우에 123.1을 기록했습니다. 더 높아요. 이게 그 2019년에 1216 대책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규제한다는 거죠. 이른바 이제 풍선 효과가 나오면서 그 수도권 서울 주변부 지역 값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서울은 사기가 너무 넘사벽이니까 이 주변으로 시세가 옮겨오면서 123.1까지 나온 거죠. 경기도가 제일 높군요. 123.1.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겁니까? 고란 기자? 저는요. 항상 하는 말이에요. 네. 제가 누가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인데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에 중립, 매수, 매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네네. 중립은 뭐다? 주식을 하나도 안 들고 현금만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주식을 사면 매수예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숏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집의 경우에 어떻냐? 집을 내가 안 사고 무주택자가 그러면 중립이냐? 전 아니라고 봐요. 집은 특이하잖아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는 그래서 거죠. 네. 부동산은 정말 특이하게, 아니 주택은 특이하게 1주택이 중립이라고 봐요. 1주택 중립이다. 네.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2주택부터가 이제 매수 포지션인 거예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무주택자는 뭐냐? 숏 포지션이에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다 시작은 중립이잖아요. 네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숏으로 갈지 롱으로 갈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집은 좀 성격이 다르다. 네, 집은 일단 한 채 갖고 있어야지 전 중립이라고 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집은 있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네. 저는. 네. 고란 기자의 일단 의견이었고요. 네, 제 의견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 코로나19가 이제 워낙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좀 안 보이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이 1,800만 마리 이른다고요?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얼마다 이거 체크하고 있어서 몰랐던 일이지 그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4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처분한 닭도 1,800만 마리를 넘어섰는데요. 이게 AI가 처음 발생한 게 지난해 10월 1일이에요. 거기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24일까지 그 살처분된 걸 봤더니 산란계, 그러니까 계란을 낳는 닭과 그다음에 식용육, 육개가 있잖아요. 먹는 거. 요게 합치니까 한 1,800마리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국의 산란계와 육개가 6,400만 마리, 7,4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짧은 기간 안에 2천만 마리 가까운 닭이 살처분된 거잖아요. 당연히 닭고기와 계란값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먹는 거 있잖아요. 육개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안 돼 있대요. 그래서 피해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일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 가격이 2,203원이었는데 평년 대비해서 25%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올랐네요. 육개 가격은 그나마 덜 올라서 17.7% 정도 비싸진 거고요. 제가 실제로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이 주말에 그 치킨을 하나 시키려고 앱을 켰더니 육개 공급 사정에 의해서 뭐 원하는 메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안내문이 뜨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안내문이 뜹니까?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달걀값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처음에 이제 두 가지를 보자면 닭고기값. 이거 닭고기는 일단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닥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계란이 문제예요, 계란이. 그래서 그 농식품부가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설 전까지 필요한 물량을 해외에서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신선란, 훈제란, 뭐 남한분, 기타 등등 8개 품목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과 제빵 업체한테는요. 신선란 대신에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더 수급 상황에 영향을 덜 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나가요. 오늘 미국 시카고 인천 노선을 통해서 미국산 계란 20여 톤을 운송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저 이 기사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시아나가. 근데 이게 뭐 아시아나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겠죠. 계란 수급 상황이 좀 이제 뭐 안 좋으니까 2017년에서도 같은 일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당시에는 150톤 이상의 수입 계란을 수송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했네요. 이번에는 20여 톤 미국산 계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상황이면.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AI 그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일상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계란 가격만 올라가도 그렇고 등등. 또 하나 이 코로나가 또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의외로 이건 좋은 일입니까? 위조 지폐 시장이 위축됐다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고 위조 지폐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간만에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이 2020년 중 지난해죠. 위조 지폐 발견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272장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통계 공표가 98년에 처음 됐거든요. 네.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아, 최저치. 네. 네. 그럼 왜 위조 지표가 이렇게 적게 나왔냐? 네. 뭘 만나서 현금을 써야죠. 그렇죠. 지금은 언택트다 보니까 네. 다 이렇게 뭔가 현금 주문하고 게다가 그 온라인 앱으로 주문하고 게다가 카드로 이제 하고 하니까. 네. 실제로 근데 매장에서 할 때도 이 현금이 뭔가 이렇게 균을 옮기는 그 네, 최고의 그거다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주고받는 게 좀 꺼려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안 쓰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카드도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아예 그 단말기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페이식으로 해서 핸드폰을 본인이 맞아요. 갖다 대서 뭔가 사람 손을 안 거치도록 하는 게 바코드 그냥 찍고 이런 맞아요. 식이죠. 네. 그런 식이 이제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폐 주고받을 일은 더더욱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조 지폐도 줄어든 거 맞고요. 사기칠 대상이 사라졌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권종별로 보자면 좀 약간 눈에 띄는 게 가장 많이 줄어든 게 그러니까 다 줄었는데요. 네네. 유일하게 하나 늘어난 게 하나 있어요. 늘어난 게 있어요? 네, 권종이 뭐 5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네네. 1,000 원권 있잖아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다 줄었거든요. 네. 늘어난 게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얼마짜리? 늘어난 게 네. 오, 진짜 상상이 안 갔는데요? 네, 약간 소폭 늘었습니다. 소폭 늘긴 했는데 줄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글쎄요, 1,000원짜리인가? 만 원짜리. 왜냐하면 5만 원짜리는 위조가 어렵대요. 위조가 어려워서. 네, 위조가 어려워서 이건 안 되고 5천원하고 1,000원은 위조해봐야 남는 게 별로 없어서 크게. 네, 그래서 네. 만 원짜리가 가장 많이 이게 106장보다 소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115장. 소폭 늘었다. 네네. 어쨌든 위조 지폐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 주셨고 아까 그 고란 기자가 뭐 달걀 가격 얘기하셨잖아요. 4708번님이 달걀이 한 판 30개에 7,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네, 맞아요. 네, 마트 가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5,000원 넘는 거 별로 사본 적이 없는데. 7643번님 마트에서 계란 사기 힘들어요. 오전에 안 사면 금방 동나서 없다고. 오전에 일찍 가셔야 되는군요. 정말 계란 우리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먹는 음식인데 그 요리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참 힘든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맹견 소유자 이분들은 다음 달부터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된다. 이런 그 규제사항이 나왔습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 이게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거 보면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가입을 안 했는데 실제로 이 동물이 뭔가 문제를 안 일으켰어요. 근데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이게 맹견이 도대체 그럼 기준이 뭐냐라고 봤더니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사견을 비롯해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뜻한다라고 돼 있어요. 딱 종류가 딱 명시되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어요. 찾아보니까 약간 뭔가 인상 사나운 개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무섭다 싶으면 일단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개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다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인상 사나고 좀 날카롭게 생겼다 싶은 애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주얼을 그 이미지를 검색해 보셨군요. 기자가. 저 몰라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아무것도 없었냐? 그럼 보험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최대 그 보상하는 게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약에 뭔가 피해를 입혔으면 5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엄청난 상해일 텐데. 그래서 이 맹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휴유장애를 입은 경우 한 명당 8천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한 명당 1,500만 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물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한 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손해보험이 오늘 처음으로 상품을 출시했거든요. 그밖에 이제 NH, 롯데, 삼성 등 이제 다른 데도 속속 출시해요. 대충 보니까 이 보험 의무 가입이잖아요. 너무 비싸면 또 가입을 안 하실 분들이 많죠. 보험료가 한 마리당 연 15,000원밖에 안 합니다. 연 15,000원이요? 네네. 월간 1,250원이에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네요. 네, 맞아요. 의무하니까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과태료 무는 일이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임보험 들어두는 게 좋죠. 이 맹견들. 들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시간이죠. 돈과 함께. 돈과 함께 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200선을 돌파했네요. 주식시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정말 좀 뜨거웠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거의 네. 전 업종이 대부분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피해주, 코로나 수혜주가 이렇게 나눠서 항상 움직였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골고루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코스피는 이제 사상 최고치, 코스닥은 지금 999.30이 끝났는데, 네. 2001년 이후로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네. 이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가 돌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아마 돌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동안 사실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부진했었잖아요. 네네. 공매도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고,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이제 공매도 3개월 더 금지하는 거 네.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완화되면서 오늘 바이오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이제 좀 부진했던 섹터까지 다 올라가면서 전체 시장이 좀 굉장히 좋게 움직였고, 근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업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농산물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관련 기업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꽁치 통조림이나 이런 몇몇 또 통조림 가격도 올라갔던데, 네. 결국 이제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료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오늘 좋은 분위기들이 좀 나와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증설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좀 주말에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 소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주말이었나요? 인터파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 사이트에서 이제 서로 이제 패키지 상품이 이게 다 매진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여행이나 또 항공주가 급등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면 이제 2주간 격리가 좀 해제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기대감으로 여행과 항공주가 오늘 좀 굉장히 또 뜨겁게 좀 움직였는데, 어쨌든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소외받는 종목 없이 오늘은 정말 골고루 1년에 이런 장 사실 거의 몇 번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정말 좀 뜨거웠던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탈 때마다 옆 사람 주식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 발표도 예정돼 있고요. 또 본격적인 4분기 실적 발표도 역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사실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수요일 날 미국의 FMC, 그러니까 이제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그때 파웰 연준 의장이 인터뷰를 할 텐데, 이제 미국의 금리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얘기할지,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긴축 얘기가 나오는데 파웰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목요일에 한국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특별 배당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아마 어느 정도 배당을 할지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라든가 반도체 증설 관련돼서 발언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 날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9일 날은 이제 금요일 날은 갤럭시 S21이 좀 출시가 되니까 관련해서 스마트폰 섹터들도 한번 좀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보실 만한 저는 좀 섹터는 지금 어쨌든 시장이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요새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제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예금이나 부동산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데,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는 업종은 증권주 같아요. 그래서 증권 업종이 지금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게
잠깐 뭐 좋았다 마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올해 내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좀 쉬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증권업종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의 말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죠. 구해줘 지구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이름이 참 깁니다. 네,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일까요? 네. 자원 연구니까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연구하는 그냥 개인 연구소입니다. 아, 개인 연구소. 쓰레기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쓰레기 연구소죠. 지금 소장님 이제 설명하는 뭐라고 할까요? 수식어라고 할까요? 이 별명이 쓰레기 박사라고 하던데 언제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게 되셨나요? 2019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의 분리배출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라는 유튜브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쓰레기 박사 스박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구해줘 지구 시간에요. 이제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둘러싼 이야기, 논쟁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하루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가 5만 6천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하게 되면 2만 5천 톤이 매일 발생을 합니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44%가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44% 엄청나네요. 수도권만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2018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 평균 재활용률이 62%, 소각 25%, 매립 13%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한정해서 보게 되면 재활용률이 63%, 소각이 28%, 매립이 9%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수도권의 처리 상황이 조금 건전하긴 한데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소각 비율이 약간 높은 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다른 비율을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소장님한테 오늘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쓰레기 매립 문제를 두고 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들이 있는 걸까요? 2015년에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에서 사자 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용을 하지 않고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구하자 이렇게 사자 간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체 매립지를 원활하게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천시에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26년 이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작년에 11월에 인천시의 박남춘 시장이 선언을 한 거죠.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인천시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할 테니 서울과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 말고 다른 곳에 쓰레기를 처리를 해라. 2026년 이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 못한다. 원래 사자 간 합의대로 가겠다. 이렇게 쓰레기 독립 선언을 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쓰레기 삼국지가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럼 2016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는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026년부터 만약에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쓰레기 대란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6년이죠. 제가 16년이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환경부가 중지에 나섰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인천의 어떤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은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이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같이 해서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대체 매립지를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도권 그러니까 매립지 공모를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은 굉장히 큰 폭의 지역사회 발전 기금을 지원해주겠다면서 공모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어느 지역에서 매립지를 자기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다들 싫어하겠죠. 네. 네네. 아무리 기금을 많이 주더라도. 지금 사실은 딱히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논의만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좀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종량제, 뭐 분리수거 등등해서 나름 쓰레기 배출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더 관리해 왔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 보면은 제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분리 배출률 자체는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서 네. 재활용하는 체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체계가 그렇게 떨어지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좁은 국토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2% 이 정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8% 정도가 수도권에서는 9% 정도가 매립되고 있는데 이 9%의 매립량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좁은 국토에서 워낙 많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네. 발생시키고 있는 한국적 특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뭐 그 소각과 매립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이 다양한데요. 일각에서는 매립 말고 쓰레기를 조금 더 소각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능한 일이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매립과 소각의 좀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매립은 쓰레기를 그냥 땅에 묻어서 네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네. 소각은 태워서 부피를 줄인 다음에 네. 그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를 태워서 매립량을 줄이는 처리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계속 소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처리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매립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기보다는 어쨌든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은 한번 태워서 부피를 줄이는 것이 네.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저도 아까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걸 듣고 나서 소각을 조금 더 확 늘리면 안 될까? 근데 그 자체도 뭔가 어려운 일인가요? 주민들이 매립장만큼이나 또 소각장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소각 시설이 좀 더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어선 거죠. 네.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래서 소각 시설이 부족한 만큼 그만큼 매립을 하다 보니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지금과 같이 심각해진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식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 그렇죠. 네.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소각 시설을 늘려서 일단 매립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거죠. 네. 뭐 쓰레기가 수도권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겠죠. 물론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만 작년 CNN에서 아마 이제 박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의성군의 쓰레기산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굉장히 국제적인 시선이 쏠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 쌓인 것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쌓인 것을 치웠는데 또 쌓이고 치웠는데 쌓이고 지금 두더지 잡기 하는 것처럼 네네. 쓰레기 불법 투기되는 지점들이 계속 옮겨 다니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 그 불법 투기된 방치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워낙 악성 쓰레기이기 때문에 재활용하기는 힘들어요. 네. 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네네. 지금 시멘트 소성로라든지 아니면 소각시설에서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태우는 방법밖에 없다. 네. 사실은 제도적인 정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제 쓰레기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께 늘 드리는 질문이지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시면 어떻습니까?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생산자, 기업들이 같이 변해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수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수열 소장이었습니다. 신유사랑님이 문자 주셨어요. 큰일이네요. 서울 쓰레기 제일 많을 텐데 큰 고민거리네요. 유유 이렇게 문자 주셨고 6118번님 지금이야 방송국들이 몰려있지만 상암동도 한때 쓰레기산이었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상암동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산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에서 오늘 결과 발표를 했네요.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 주장 사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었고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 조사가 있었죠. 그 심의 의결 그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음악을 준비했어요. 지금 살짝 들리시죠?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서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